안녕하세요. 은돈입니다. 저는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입니다. 온도니쌤의 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저런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분은 어떻게 보면 생존자입니다. 저렇게 자기가 입은 피해를 말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들이 다수 존재해요. 그럼요. 지금 온도니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를 발고함으로 해가지고 또 한 단계 생존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용기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분들이 결국에는 온도니쌤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사건 수정 지금 시작합니다. 한 운동 치료를 알려주는 유튜버 온도니쌤의 고백이 화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난 2017년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유족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안녕하세요. 은돈입니다. 사실 저는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기도 하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이 온도니쌤이 피해자잖아요. 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는 거를 처음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올리신 내용을 봤는데, 정말 저도 범죄 피해자를 가끔 만나지만 범죄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만 알 뿐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이게 이제 재판이 끝이 나면은 피해자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 지원도 사건이 진행 중에 일부 검찰에서 피해자 구조 기금으로 치료비 등을 지원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서도 정확히 알기 어려웠는데, 온도니쌤의 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저런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에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적어도 한 5만 명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들은 또 가족들이 있을 거고, 그럼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 속에서 다행히도 온도니쌤처럼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고, 저분은 어떻게 보면 생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족으로서의 부모님이 당하셨던, 동생이 당했던 그런 피해를 이제 와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절제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자기가 입은 피해를 말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들이 다수 존재해요. 그럼요.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진술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 온도니쌤의 정제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감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다루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희망이들이 우리의 내용을 전달을 받으시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분들이 온도니쌤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콘텐츠가 조금이라도 저분들의 위안이 되고 여러 가지 지지의 기반이 된다면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다루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죠. 정상적인 생활은 사건을 당해보면 그 전과 그 이후는 180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도 완전히 사회적인 활동을 잘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피신을 해서 외곽으로 이사를 갔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온도니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신의 피해를 발고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또 한 단계 생존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이런 용기가 정말 너무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피해자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되돌아보기도 싫은 사건이지만 우리 희망이들이 정확히 모르니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2017년 10월 21일 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오후 3시경으로 알고 있어요. 김성관이라고 하는 그 남성, 즉 그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흉기를 이용해서 자기의 친모, 이모 씨를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이죠. 새아버지하고 자기 엄마하고 난 아들, 14살짜리 중학생 전모군이에요. 전모군을 살해한 다음에 희한하게도 그 당시에 그 베란다에 시체를 옮긴 다음에 밀가루를 뿌리고 이불을 덮어놓고 도주한 사건이에요. 영화 공공의 적에 나왔던 슈퍼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범인은 사실은 10월 23일 날 뉴질랜드로 출국을 해버려요. 자기 아내하고
두 딸을 데리고 가족이 뉴질랜드로 도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이복 여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모 씨 네.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되겠죠. 예, 이모죠. 전화가 안 되니까는 집 앞에 가는데도 문이 안 열어주니까 119 신고를 했습니다.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봤더니 피냄새가 나고 베란다에 사망한 시신이 있더라. 근데 경찰에서는 당연히 살인사건 접수해가 CCTV를 확인했더니 오후 5시경에 김성관이가 나가는 건 봤어요. 네. 근데 이 김성관이가 범인인지는 아리까리한 게 남편도 소재가 불명했거든요. 네. 근데 남편도 사실은 김성관이가 21일 날 오후 5시경에 새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횡성에 좋은 펜션이 있으니까 보러 갑시다 해가지고 렌트카를 빌려서 가다가 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살해해버린 거예요. 소재를 추적하다 보니까 남편도 살해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김성관이를 수배했는데 출국하기 전에 김성관이가 그 어머니 친모의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인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뉴질랜드 달러로 바꿨는데 10만 달러 정도, 네. 그러니까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바꿔가지고 출국을 했고 출국장에서 명품을 샀다는 거예요. 다 기록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뉴질랜드를 간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집을 세웠고 그 벤츠도 사고 호화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김성관이가 뉴질랜드에 갈 수 있었느냐? 사실은 그 어머니가 그 김성관이한테 못 해줬다고 중학교 때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뉴질랜드로. 그러니까 영주권이 있어. 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본인이 건설업에 잡부를 했는데 한국의 사람들한테는 나 뉴질랜드에서 건설업 하고 있어. 영국 글로벌의 전무이사야.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쳤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7, 8명 정도로부터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받아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합의금이 필요했는데 자기 엄마한테 달라고 하니까 그 전에 많이 줬으니까 안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어나를 먹었는데 아까 그 원돈이 쌤이 새오빠가 모든 사랑과 지원을 다 받았던 사람이었는데요. 늦둥이 아들이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라든지 경제적 지원들이 동생한테 당연히 쏠리게 됐겠죠. 막둥이 남동생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그게 질투가 나서 모두 살해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다가 새로 나온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쪽한테 애정이 쏠렸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싶지만 김성관이는 사실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경찰에서는 친족살인죄로 적용을 안 하고 그것보다 또 강한 게 뭐냐? 강도살인. 네. 돈을 빼갔잖아요. 네. 그래서 강도살인을 적용해가지고 경찰에서 사형을 구했던 거예요. 네. 사실은 뭐 무기징역 받았지만은 아니 화나고 원한을 먹었다 하더라도 자기 친모를 살해하고 또 그 밑에 난 자녀도 살해하고 그 다음에 새아버지까지 살해했다는 거는 교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이코패스 성격이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김성관이란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해요. 아들을 하나 낳고. 그리고는 이제 재혼을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재혼을 한 여성 사이에서 딸 둘을 낳고 흥청망청 살다가 친모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돈을 계속 써제끼니까 이제 도저히 더 이상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됐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강도살인 맞고요. 이게 이제 계획살인이었다라는 게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됩니다. 네. 제가 기억이 남는 건 저는 뉴질랜드로 간 다음에 이제 깊이 이 사건에 어찌저찌 직간접적으로 이제 조언을 하게 됐는데 문자 기록이 나와요. 그 현재 처와 주고받았던 문자 기록이 나오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살해하면서 보낸 문자들이에요. 네네네. 2마리 죽였다. 한 마리 남았다. 그렇죠. 남았다. 이런 식으로 가족을 짐승처럼 1마리, 2마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냥하듯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라고 그 아내는 또 지시를 합니다. 아마 밀가루라는 아이디어는 아내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당시에 이제 함께 살았던 이 둘째 부인이 워낙이 범죄 관련 다큐멘터리를 열광하면서 시청을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아마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범인과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계획에 따라가지고 실행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통 사이코패스적 기질이라고 함은 크게 두 가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막 부풀리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감정적인 교류를 할 수 없어요, 사람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배우자가 계속 갈리면서 자식에 대한 책임도 못 지고 이런 어떤 생활 방식에 불안정성이 존재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꽤 해당 사항이 있지만 두 번째 아내와의 어떤 심리적인 결합은 좀 약간 사이코패스로 치자면 좀 특이하거든요. 부인의 다이나믹이 이게 섞여 있는 사건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인이 아까 체포 단계에서 경찰 앞에서 보여준 그 메모가 이 둘 간의 다이나믹을 설명해주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김성관 혼자선 저지르기 어렵다. 배후에 저 여자가 조종 비슷한 걸 했기 때문에 정말 부모도 인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 배다른 형제죠. 동생, 미성년자인 동생은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게 일반적인 사고 테두리 안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이코패스들은 자식에 대한 애착도 잘 형성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여자의 독특성이 존재하는 거고, 그 여자가 있기 때문에 온도니 쌤의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남겨준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노리고 뭐 다 손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혼인신고된 부부 밑에서 자녀고 그 밑에 또 아이들이 있고 막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 사망보험금 내놓으라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는데, 이게 지금 무기징역 받은 김성관의 의지인지 아니면은 25년에 나온다면서요. 예. 그 아내가. 네. 그 올케가 나왔을 때 보험금이라도 있어야 자기가 애들 찾아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꼬드겨가지고 김성관한테 그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뭔지 지금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세컨 라운드가 된 거예요. 온도니 쌤과 뭐 불유쾌한 이런 이제 어떤 접촉이 보험금 때문에 예, 충돌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부디 그 전에 좀 회복의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는 법률적인 조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받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 방어를 하는 게 무지하게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모를 살해를 하고 이복 동생이 또 살해를 하고 새아버지도. 근데 경찰 조사에서 웃고 있었대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일단 김성관 같은 경우에는 인간성이 바닥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김성관이가 그 일부 언론에서는 공상허언증이라고 치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 뭐냐면 거짓말을 계속했다고 알려지죠.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글로벌 회사의 전무이사다. 아니면 뉴질랜드에서 건설을 한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한테 그렇게 알리고 다니고, 자기네 친부가 또 100억 정도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수십 온다고 거짓말이죠, 그랬고, 다. 사람들이 거짓말뿐만 한 게 아니고 취업을 시켜줄게 하면 돈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외국물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하겠죠. 그러니까 정 씨 같은 경우에도 아마 김성관이가 끊임없이 아까 말했던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성을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냐면, 친정 그 여성의 친부모들은 야, 김성관이 저 사기꾼 아니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이 되고 거기에 순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김성관이가 가스라이팅도 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돈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것 같고, 물론 살인에 대해서 본인이 교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성관이의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 정 씨가 거기에 수능된 거 아닐까. 제가 느낄 때는 김성관의 캐릭터만으로는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긴 좀 약간 어려워요. 물론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는데 상당 부분 상승적인 영향을 준 게 저 아내 같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활동을 한 건 김성관이지만 이 모든 시나리오에 또 범행 동기의 부여는 아내에 의해서 기획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저 문자들도 보면은 저 문자도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었는데 자기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격분해서 김성관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수한 것처럼 이렇게 구성돼 있잖아요. 이건 피해 망상의 전형적인 어떤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망상은 원래 망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없지만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뭔가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나리오 속에 자기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라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격분하여 결국은 무엇인가 실행을 올리는, 그게 결국은 범행 동기죠.
거죠. 그게 김성관이 아닌 아내일 것이다. 아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양형에서 반영이 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주고받았던 공범으로서 8년이라는 게 나왔는데 어쩌면 이 사건의 핵심은 온도니 쌤도 약간 옳게 되는 사람에 대한 본질을 잘 몰라가지고 저렇게 동생을 질투해서 오빠가 벌린 일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저 여자의 머릿속에 있는 피해 망상적 또는 피해 의식이 결국에는 둔갑하여 극도의 폭력적인 행위로 남편을 뭐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하여 남편이 실행에 옮기게 이렇게 만든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주범이 아내라면 2025년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시비를 걸어올지 모르니까 요즘은 이제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이걸 하자 그런 거예요. 피해자 지원 단체가 많아서 피해자 법률 조력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온도니 쌤의 현재의 상태 그리고는 앞으로 예견되는 25년에 올케가 출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온도니 쌤이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김성관의 자녀들이 재산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도니 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딸 둘한테까지 이제 상속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대출 이자를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생활고가 심했었거든요. 자기 아버지 그 살해내신 분의 상속을 받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빚을 갚는다고 빚을 했는데 상속받은 거예요. 근데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버님이 빚이 많아요. 상속세 상속 받을게. 그러면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승계가 안 되거든요. 아니면 한정 승인 상속이라고 있습니다. 빚 제하고 얼마를 받겠다. 그러면 빚이 많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고 네, 네, 만약에 네. 10억인데 빚이 5억이야. 5억 남지 않습니까? 5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몰랐던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에 그러니까 온도니 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척들도 연락이 온대요. 사망보험금 있지 않느냐. 나 살아생전에 돈 빌려준 거 있다. 내놔라. 지금 오.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걸 법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저 거예요. 안타깝네요. 아니 근데 진짜?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이미 뭐 그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애라도 5년밖에 안 된 사건이라서 뭐 상속 부분은 아마 틀림없이 법률적으로 구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온도니 쌤 이야기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 우울증 관련된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만성화된 겁니다. 피해의 후유증이 만성화되면 PTSD를 넘어서 결국에는 이제 트라우마는 좀 줄어들지만 우울증으로 만성 우울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절대 혼자 계시는 건 좋지 않고요. 제가 요즘 어찌저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좋은 물론 약으로 일단은 고쳐야 되겠지만 광고는 아니죠, 지금. 그런 건 네. 아닌데 생활 관리를 하는 게 무지 필요해요. 우울증은 머릿속에서 세로토닌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울증적인 증상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데 예. 세로토닌의 형성에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운동과 햇빛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에서 많이 저분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 아닙니까? 실내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아. 밖에서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서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법률 조력인 도움을 좀 받으셔서 지금 이 사건과 연관된 모든 것을 좀 정리를 좀 하시고 그래서 좀 벗어나시기를 그렇게 해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초반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 내가 유튜버로 유명해져서 국민청원을 해서 다시 형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아빠의 억울함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 억울함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독자도 많이 늘고 또 사람들이 도움이 됐다라는 댓글을 달면서 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쁜 마음이 사라졌다고 해요. 저런 예, 예.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온도니 쌤하고 전화 인터뷰를 좀 요청을 했는데 예, 녹화 전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좀 전하고 싶거든요. 한 네. 분씩 해주시면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리적인 연대예요. 혼자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수만 명이 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이거는 뭐 통계치가 이제 입증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제 여러 피해자들이 다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혼자서 정말 극단적인 사고까지 하는 이런 이제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온도니 쌤은 모든 피해자에게 굉장히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복의 과정을 현재 뭐 겪어 나가고 있고요. 혹시라도 우리의 유튜브를 보시는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더니 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요 마음 상태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잘 극복하시는 것 같아요. 극복을 하시고 지난 과거는 잊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장미꽃이 바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하니까 온더니 쌤은 꽃을 피울 겁니다. 근데 지난 과거를 좀 너무 상처가 크니까 내려놓으시고 본인이 앞날 위해서 굳굳하게 나가시면 더 좋은 영광과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도니 쌤의 용기에 우리 사건 수정도 응원하겠습니다. 잘 극복해서 활기찬 영상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수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